여러분, 한 집안에 9년 동안 소녀가 감금돼 있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면 믿기시나요? 이 이야기는 실제 일본 니가타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1990년 11월 13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9살 소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 길에서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과 지역 주민들까지 나서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벌였는데도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 사건은 지역 뉴스에서도 크게 다뤄졌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추측했죠. 소문은 무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 불과 몇 킬로미터에 떨어진 범인의 집 2층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범인의 어머니도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범인의 계획과 행동은 정말 치밀했고 비정상적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왜 단 한 번도 그 집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그녀를 발견한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소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평소처럼 웃고 떠들며 수업을 마쳤습니다. 평범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차가운 칼이 그녀의 목덜미를 겨누며 모든 게 바뀌어 버렸죠. 범인은 그녀를 협박하며 트렁크에 태웠습니다. 소녀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이후 부모님은 실종 사실을 알아채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날부터 경찰은 대규모 수색 작전을 시작했어요. 수백 명의 경찰과 지역 주민들이 동원됐고 마을 곳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심지어 헬기까지 띄웠죠. 하지만 소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정말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쏟아졌어요.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납치한 거 아니야? 라며 국제적인 범죄를 의심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혹시 오컬트 집단 소행 아니야? 라며 당시 유행했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추측은 빗나갔습니다. 소녀는 납치범의 집 안, 그것도 2층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과 마을 주민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소녀가 바로 그 근처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 집은 어떻게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걸까요? 누군가의 10년이 감옥 같은 방 안에서 사라졌다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제부터 소녀가 겪었던 지옥 같은 10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납치된 소녀는 범인의 집 2층 방에 갇혔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고 창문은 완전히 막혀 있어서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고작 침대 위 몇 발짝 정도뿐이었죠. 식사는 하루 한 끼, 그나마도 제때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소녀는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고 영양실조가 심각해졌습니다. 화장실은 당연히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비닐봉투를 써야 했는데 이조차도 제대로 치워주지 않아 방 안은 악취로 가득했어요. 10년 동안 제대로 된 운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체중은 38kg에 불과했고 키도 거의 자라지 않았어요. 발견 당시 그녀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고 걷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죠. 그런데 범인의 태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잔인한 폭력을 휘둘렀지만 정작 그녀를 두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집착과 왜곡된 감정일 뿐이었죠. 그는 소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소녀. 그녀가 탈출할 수 있었던 건 정말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이 사건의 전환점은 바로 범인의 어머니였습니다. 범인의 어머니는 아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도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용기를 내어 아들의 폭력을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 보건소 직원들이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집에 들어섰을 때 처음엔 아무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간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쇠약해진 소녀가 발견된 거죠. 구조 당시 소녀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에 질린 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한 탓에 근육이 거의 다 소실된 상태였죠. 게다가 소녀는 자신을 구하러 온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구조된 후 가족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조차 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기억은 이미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상상만으로 숨이 막히는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 발견은 단순히 소녀를 구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감춰졌던 수많은 진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토 노부유키는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까지 하게 됐을까요? 사토 노부유키는 어릴 때부터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았어요. 학교에서도 친구가 거의 없었고 집에서도 제대로 된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어머니와 단 둘이 살기는 했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강압적인 성격을 감당하지 못해 점점 그와의 관계를 피하려 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가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사토는 어머니를 거의 종처럼 부렸습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으면 폭언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학대에 오랫동안 시달리면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토는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살게 됐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는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을 합리화하며 왜곡된 생각을 키워나갔습니다. 사토는 타인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했다고 해요. 그에게 소녀를 납치하고 감금하는 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세상에서 완벽히 지배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일이었던 거죠. 그는 소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랑은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뒤틀린 형태였습니다. 스스로는 소녀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자유를 짓밟고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끔찍한 행동이었죠. 전문가들은 사토가 심각한 강박장애와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모든 걸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강박적인 욕구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성격이 결합된 거죠. 특히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라는 그의 발언은 사실 자신의 죄책감을 무마하려는 핑계였을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이 모든 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토는 소녀를 납치하기 전부터 감금할 방을 준비하고 그녀를 숨길 방법을 철저히 계산했다고 해요. 그의 어머니조차 몰랐던 방 내부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는 그의 범행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계획된 끔찍한 범죄였음을 보여줍니다. 사토의 내면에는 외로움, 통제 욕구, 강박적인 성향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그를 용서할 이유는 절대 될 수 없죠. 그는 자신의 삐뚤어진 욕망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구조된 이후 소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감금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철저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체중은 겨우 38kg. 발육이 멈춘 몸은 또래와 비교하면 마치 어린 아이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탓에 뼈와 근육은 약해져 걷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건 정신적인 상처였어요. 발견 당시 소녀는 가족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서 인간적인 감각이 완전히 흐려진 상태였던 거죠. 그녀가 감금 생활 중 가장 두려웠던 건 자신의 이름을 잊는 것이었다고 해요. 범인은 그녀에게 이름 대신 다른 호칭을 썼다고 해요. 너 혹은 다른 비인간적인 말들로요. 그래서 소녀는 매일 자신의 이름을 되뇌이면서 기억하려고 애썼다고 해요. 얼마나 절박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결국 오랜 시간 감금되며 이름조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구조대가 혹시 네 이름이 땡땡땡 맞니? 하고 묻자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녀는 이후에도 오랜 기간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녀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토 노부유키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징역 15년. 네, 맞습니다. 단 15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형량에 분노했어요. 10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는데 고작 15년이라니요. 하지만 당시 일본 법 체계로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사토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출소 후 그의 삶은 끝없는 몰락이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이미 끊겼고 사회에서도 완전히 고립됐죠. 그는 지병을 앓으며 힘겹게 살다가 2017년 병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죠.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단순히 한 소녀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아동 보호 체계와 가정폭력 대처 방식에 대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건 이후 일본은 아동보호법을 대폭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동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 시스템도 전면 개편되었죠. 이제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한 조사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갇혀 지낸 소녀의 어린 시절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렸습니다. 몸은 발육을 멈췄고 마음속 깊은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감금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재활과 싸움을 이어갔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사건 이후 관련법과 제도가 강화되기 시작했지만 그 변화가 소녀의 빼앗긴 10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지금 구독하고 확인하세요.